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병사들이 가족 애인과 전화통화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동원령까지 발령한 러시아는 30만이라고 했지만 실체는 그와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실수를 인정한 러시아. 또한 합병 지역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두고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방국까지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반면 러시아는 지금 경제 삼중고에 직면했고 전쟁의 양상이 겨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나토는 한국제 무기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낸다는 뉴스가 러시아에서 퍼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경제 삼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예비군 30만 명 동원에 따른 막대한 군비 부담과 징집에 저항하는 러시아인들의 엑소더스가 내부 악재라고 한다면 국제 유가 하락으로 국고에 쌓이는 자금이 줄고 있는 것은 외부 악재입니다. 미국 WSJ 등은 러시아 경제가 안팎에서 위기에 직면하면서 실탄이 말라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에도 7개월 넘게 버티며 전쟁 자금을 조달해왔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덮치면서 휘청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발표한 예비군 징집령은 경제적 악수였습니다. 전선에 새로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2~3배에 달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장비와 훈련 비용 등도 상당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재정 여력은 그리 크지 않은데 지난달 러시아 연방정부 예산은 3천억 루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동원되는 예비군 중 상당수는 노동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며 경제를 떠받쳐왔는데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징집으로 약 1%의 현직 노동자가 직장을 떠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원을 피해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하면 인력 손실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NYT에 따르면 최소 20만 명의 러시아인이 동원령이 내려진 뒤 러시아를 떠났다고 인접 국가들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분명 30만 명을 징집한다고 했는데 그 실상은 20대 청년부터 60대 노년층까지 동원해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30만 명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EU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10조 원 상당의 수입 제한 등 추가대로 제재안을 내놓으며 수입 제한 대상에는 철강과 목재, 석유 정제 시 필요한 특수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에서 항공, 전자부품, 특수화학 원료 관련 특정 핵심 기술을 러시아로 수출할 수도 없게 되며 러시아의 경제 기반과 현대화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EU 집행위원장은 러시아는 동원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했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긴장 확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병합을 예고하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절대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절대라는 단어를 3번 연속 사용하며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가짜 주민투표의 결과나 합법성, 러시아의 영토 병합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동맹 국가와 함께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국민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가 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의외로 러시아에 우방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튀르키예, 인도, 이스라엘까지 합병은 인정할 수 없다며 국제법 위반이고 용인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병지 체결에 앞서 푸틴은 독립국가연합 정보기관장들과 회의를 갖고 동원령 후 무분별한 징집 실수가 있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징집령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소련 붕괴의 결과로 서방이 혁명과 전국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8일 미국 NYT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 도청한 러시아 군인들의 통화 내용을 입수해 공개하였는데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은 러시아군이 키이우 점령에 실패한 뒤 키이우 북쪽 부차 등에 머무를 때 녹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한 병사는 푸틴은 아무것도 모른다, 키이우를 점령하려 하지만 그렇게 할 방법이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가정집에서 찾은 LG와 삼성 텔레비전 가운데 어느 것을 고향에 가져갈지를 여자친구에게 묻는 병사도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훈련을 받으러 가는 줄 알았는데 전쟁터로 끌려왔다며 군 당국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징집한 병사들을 제대로 훈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모는 것입니다. 이어 한국이 체코 기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30억 달러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보낼 것이라는 뉴스가 러시아 현지 신문 보도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헬리콥터와 같은 저공비행 항공기와 포탄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신궁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체코 방산회사 중 한 곳에서 구입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용이며 이 군용물자는 키예프에 기증되고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호털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미국은 과거 중국과 관계가 좋았을 때에도 제3국을 통해 중국산 무기를 대량 구입해서 원하던 세력에 지원을 하는 등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건 자제하면서도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타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업계가 전 세계에 관심을 받으면서 나토의 여러 나라들 또한 한국의 방산 무기 구매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폴란드와는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규모 계약을 체결한데요. 말레이시아와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DX 코리아에서 루마니아 국방 관계자들이 한국의 K2와 K9에 적극 관심을 가지며 무기 구매 의사를 한국에게 전달했습니다. 나토에 가입되어 있는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공백이 생긴 방산 무기를 한국에 하나를 거론하며 K9 자주포를 언급하며 폴란드에 이어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 도입에 관심을 보이며 우리 정부와 현대로템 측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슬로베니아 방산 소식통들은 한국 방위사업청 정보 공개 목록 가운데 공모국의 출장 계획 보고 K2 전차 슬로베니아라는 문건을 찾아내고 현재 슬로베니아가 한국의 K2 전차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초기 당시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준다는 독일의 약속과 달리 낡은 전차로 대체하려 하여 슬로베니아가 독일과 체결했던 장갑차 45대 구매 계획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동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의 신뢰 상실이 폴란드에 이어 슬로베니아까지 한국 방산의 유럽 진출의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이 무장을 강화함에 따라 특수를 누릴 전망입니다. 아시아에서 나토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영토를 합병하게 되면 이후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자국 영토 침범을 했다는 이유로 핵전쟁을 선포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장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더 이상의 무기 수입과 군비 축적이 어려워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든 또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코 우크라이나 지배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봐서라도 러시아는 섣불리 핵카드를 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지시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미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은 전장에서 핵무기 사용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러시아 부대를 분석하기 위해 자국은 물론 동맹국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추가로 동원하고 상업용 위성에도 더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한 러시아 영토인 칼린그라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이 지역에 미사일 저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한 만큼 핵무기 보관을 늘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이중용도 무기 시스템과 초음속 미사일도 설치되어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행 경로 추적 사이트에서는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여러 차례 칼린그라드 상공을 선회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방산 수출 계약을 맺은 후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불릴 만큼의 납품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한 K2 전차가 계약 2달여 만에 출고되어 폴란드군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인수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평가가 끝나면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차 납품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 육군용 K2 전차 초도분 생산에 들어갔으며 폴란드가 약 1000여 대를 도입하는 가운데 180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직접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지 단 2달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는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도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앞으로 동유럽 최전방에서 각 나라들을 지키는 무기는 이제 한국의 방산 무기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어서 한화가 국내 3대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며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한국이 잠수함 등 특수선을 만드는 대우조선을 한화가 인수해 사업 분야를 기존 육군, 공군에서 해군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한국 방산의 위상이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지키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합병지 문제와 더불어 군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이후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